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우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고 러시아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미사일 공격과 달리 ICBM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까지도 공격할 수 있어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립니다. 전쟁의 성격까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 어떤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국지전이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어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쟁 소식 김자민 기자가 먼저 전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오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군은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 카스피해 인근 도시인 아스트라한에서 발사돼 우크라이나 중동부 산업도시 드니프로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지역의 거리는 1240km 정도로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ICBM 특성을 감안하면 고각 발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지원받은 에이테크스와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직후에 단행됐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ICBM 모델과 타격 목표,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ICBM은 핵탄두뿐만 아니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해 운용할 수 있는데 음속의 5배로 비행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격추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가 ICBM과 함께 발사한 KH-101 순항 미사일 6발은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Нет, вы знаете, я рекомендую это обращаться к военным. Сейчас мне по этой теме нечего сказать. 러시아가 전쟁 이후 처음으로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쟁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에이테크스에 이어 스톰섀도 12발을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러시아와 북한군 지휘 통제소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본 쿠르스크 마리노 마을. 수풀 쪽에서 불꽃이 일더니 버섯구름이 크게 피어오릅니다. 영상에서만 최소 10번의 폭발이 발생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쿠르스크 공격 상황이라며 공개된 영상인데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잔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이 지원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로 전쟁 이후 처음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전날 브란스크를 향해 에이테크스 미사일 6발을 발사한 데 이어 스톰섀도 12발을 쏜 겁니다. Media reports out saying that Storm Shadow missiles have been fired into Russian territory. So as I say, we are very good planners. We plan and will be defending and giving punches back with all the means available. 미국에 이어 영국도 북한군 파병에 대응해 스톰섀도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군의 지하 지휘 통제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군 최고위 지휘관 등이 머물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무게 1.3톤, 탄도 450kg에 최대 시속 1000km에 달하는 스톰섀도는 지하 수십 미터에 위치한 벙커 시설과 탄약 저장고를 뚫을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560km인데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미사일은 사거리 250km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틀에 걸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러시아는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미사일 일부는 러시아 내 목표 지점을 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공망이 뚫렸다는 건데요. 미사일 사정권에 든 러시아 군사기지가 25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모습입니다. 굉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스톰섀도란 이름이 보이는 미사일 잔해도 발견됐습니다.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러시아 방공망이 뚫린 셈입니다. 쿠르스크주는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미사일 2발을 격추했다고 밝혔는데
외신들은 이보다 많은 10여 발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미국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6발 중 5발을 격추하고 한 발도 손상을 입혀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소셜미디어엔 무기고 폭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I think it's too late to have a major strategic effect. I think the ultimate kind of impact it will have is to probably slow down the tempo of the Russian offensives.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내 245개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스톰 섀도는 군사기지 255곳이 사정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지원하기로 했던 보도에 대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We always adapt and adjust our policies based on real-world events. These non-persistent anti-personnel landmines are designed to blunt those types of infantry advances. 지뢰가 배터리로 작동해 2주면 방전되는 만큼 민간인에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러시아에 이미 만여 명을 파병한 북한이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해안 방어부대에서 5천여 명을 징발해 개마고원에서 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윤동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에 호되게 당했던 김일성은 강원도 원산을 중심으로 동해안 상륙을 저지할 부대를 배치했는데 이중 7군단엔 주요 항구 방어 임무를 맡겼습니다. 우족의 해안 방어 부대로 자라난 큰 많고 자랑도 많은 부대 제7군단 종대를 대북 소식통은 7군단이 주축인 병력 5천여 명이 자강도 개마고원 일대에서 러시아 2차 파병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며 북한에서도 가장 추운 지대라 겨울 훈련에 적합하고 인적이 드물어 파병 소문 확산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내년 1월 트럼프 취임에 앞서 러시아와 북한이 대규모 공세에 나설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소식통은 방어가 주 임무인 7군단이 러시아가 되찾은 쿠르스크 동부의 방어 임무를 맡을 계획이지만 러시아가 약속한 로켓 발사 기술과 첨단 장비 제공이 늦어지면서 2차 파병도 미뤄지는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세부 내용이 모두 조율되면 추가 파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1차 파병 병력의 피해 규모가 2차 파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번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넘어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3차 대전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크라이나가 발표를 했어요. 러시아가 ICBM을 아침에 발사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보도를 통해서 네. 볼 때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예. 러시아는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소간의 이제 궤적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미국이 확인을 해줘야지만 공식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쐈다면 어떤 뜻으로 봐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과연 러시아가 말하는 3차 대전으로 가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ICBM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이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ICBM 같은 미사일들은 다 요격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네.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전세가 또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국이 에이테크임스, 영국이 스톰 섀도우 허용했잖아요. 그걸 발사를 했는데 이게 러시아에 실제로 타격을 줬을까요? 네, 상당한 타격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측은 상대방의 피해를 줬다라는 걸 강조하지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에이테킴스는 300km고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합니다. 그다음에 영국이 개발한 스톰 섀도우 폭풍 그림자라는 것은 250km를 하는데요. 네.
축구장 서너 개를 한 번에 폭파시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 러시아와 북한군 수뇌부들을 네.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ICBM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이테크음스로 공격을 하고 러시아가 ICBM을 발사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3차 세계대전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푸틴이 핵 교리 닥트린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무리 비핵 국가라도 핵을 가진 국가가 비핵 국가를 지원해서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자신들은 이를 핵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예. 이것은 결국은 서방 전체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푸틴도 마지막 상당한 강경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3태 대전 가능성을 엿볼 수는 있지만 예. 변수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입니다.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양측이 최대한 현 전선에서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휴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현재로서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트럼프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안에 네, 휴전을 네, 시키겠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지금 몇 가지 물밑 안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아, 네네. 그리고 20%의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인정한다. 뭐 그런 안도 있고요. 3등분하는 또 안, 친러, 친서방 또 점령지대. 예. 그렇지만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좀 받아들기는 그렇겠죠. 어렵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을 이양하기 전까지 최대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함으로써 내년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예.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게 지금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북한이 파병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뭐 그냥 놔줄 수는 없어요. 또 2차 파병까지 한다고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북러 군사협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뭐 지난달에 걸쳐서 양측이 국회에서 비준을 하고 김정은이 이제 비준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화됐고 군사협력은 가중될 것이고 현재 12,000명 수준에서 5,000명이 개마고원에서 공격을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이제 앞으로 10만 명까지 이거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북러 군사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내부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동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병력이 이제 처음에는 평안 북도에서만 뺐지만 예. 개마고원은 동해안 쪽에서 병력을 빼기 때문에 예. 이 소문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확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망자 소식이 이제 전해진다면 네. 북한 내부도 동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 징역형 선고 후 비명계를 향한 막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대표가 먼저 비명계인 김 지사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명목은 민생 챙기기라지만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떤 말들을 했는지 권영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에서 내리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수원 지역 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만난 두 사람은 이어가진 간담회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고 우리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인이 나서야지.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죠. 김 지사는 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경기도는 이와 같은 민생 살리기, 경제 제대로 살리기에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의 만남은 이 대표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민생 경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향한 최민희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불거진 분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행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시선을 민생 행보로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와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원팀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말 예정된 장외 집회부터 정치색을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이 아닌 시민단체가 집회를 주도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발언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도 입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민 동참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일까요?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오는 23일 주말 장외 집회를 앞두고 올린 내부 공지입니다. 지역위원회 깃발과 파란색 계열의 의상 착용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깃발 X, 파란 의상 X라고 강조하는 문구도 있습니다.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은 시민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는데 어떤 꺼려지는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민주당은 또 이번 집회는 당이 아닌 시민단체가 주도한다며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도 발언 없이 행진만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방탄 집회 비판을 의식한 거란 해석과 함께 시민 참여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출구 전략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희망을 만드는 길에 동참해달라며 또다시 집회 참여 독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심이 서실 때는 2016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주말마다 시 구의원을 통해 내려지는 집회 동원령을 두고 일부 지역에선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한 당원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주말마다 나가야 해 일상이 사라졌다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 간부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공소 유지에 지장을 주는 일이라고 자신의 이름까지 걸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례적이죠.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28일에 보고가 이루어지냐라고 하는데 보고는 하기로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라인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이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조 차장 검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직책도 기사화하라며 작심 비판한 겁니다. 중앙지검 수뇌부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대응과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방탄용 탄핵이란 비판인데 이창수 지검장과 사전 조율을 거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룬다거나 이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대표 수사에 관여한 또 다른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면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대표가 언급한 건지 적절한 비교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대표가 룰라 대통령 얘기를 꺼냈던데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죠?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한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는데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이 대표가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자신을 기소했다면서 브라질 검찰이 룰라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했던 주장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억울한 상황이다. 이걸 설명하고 싶었을 텐데 룰라 대통령 어떤 일을 겪은 거죠? 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좌파의 대부로 견고한 지지층을 가진 정치인인데요. 퇴임 이후 이른바 세차 작전이라고 불린 브라질의 대규모 부패 수사에 연루됐습니다. 무려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대형 건설사에게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당시 브라질 검찰은 아파트가 룰라 명의는 아니지만 룰라 가족의 요청대로 아파트를 개조했다는 건설사 내부 문건을 증거로 내세웠고 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주란 증거가 없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선에 출마해서 승리했잖아요. 재판에서 이긴 겁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우리로 치면 헌법재판소가 2심 재판만으로 수감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580일 만에 석방됐고 2년 뒤에 실형 선고가 모두 무효화됐습니다. 혐의 자체가 무죄 판결이 난 건 아니고요. 절차상의 문제와 판사의 공정성 논란이 있어서 재판 전체를 무효로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듬해 3선에 성공했는데요.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선에 성공한 룰라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한 결심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룰라 대통령 당선 이후로 브라질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2022년 대선 직후 상대 보우소나루 후보의 지지자들이 브라질 국회와 대법원, 대통령궁을 점거하는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룰라 대통령과 상대 후보 득표율은 1.8%포인트 차였는데요. 상대 진영에서는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룰라를 풀어줬다고 비판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하고 브라질을 비교하는 게 적절한가요? 네, 민주주의 발전 척도 중 하나로 정치 안정성 지수가 있는데 브라질은 마이너스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폭력 사태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부패 인식 지수도 크게 떨어져서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발전 정도도 다르고 역사적 정치적 환경도 다른데 우리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브라질은 법의 정치 이게 아니고 대부분 국가적으로 큰 사건들에 대해서 되게 여론이나 민심을 보고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경향이 세다고 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기소를 여러 개 당했는데 대통령이 됐고 룰라 대통령도 뒤집은 걸 보면 이 대표가 그 사례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2억 4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 2명과 이 돈의 통로가 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까지 3자 대질 신문을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상의를 뒤집어 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이모 씨가 창원지검에 출석합니다. 명태균 씨한테 직접 공을 보냈나요? 또 다른 예비후보자 배모 씨,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대표까지 총 3사람이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 조사실에 모였습니다. 두 분들과 명태균 씨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걸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명태균 씨 지시를 받아 공천을 미끼로 두 예비후보에게 1억 2천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명 씨는 김 대표가 자신을 팔아 돈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천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하며 자금의 성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에 돈을 실었다고 말하는 녹취 등 금품이 오간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후 구속된 명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선 캠프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지난 대선 당일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로 불리는 비공표 여론조사로 회의를 했다고 폭로한 당시 캠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재보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공천관리위원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대선 전날 실시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9.1%포인트 앞서 당선 확실로 돼 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 참여자 설문에선 이재명 후보가 5.7%포인트 앞선 걸로 나옵니다. 대선 당일 윤석열 캠프가 이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고 주장한 신용한 당시 총괄 지원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 파일을 보기 전과 후의 회의가 있습니다. 특히 후의 회의 같은 경우는 긴급회의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의 출처에 대해 신 전 실장은 캠프 내부에서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캠프 외에서 그것을 받았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검찰은 2022년 재보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은 과정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공천관리위원들을 서울 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한 공관위원은 TV조선에 당시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해선 별 문제 없다는 게 내부 분위기였다며 대통령이 입김을 보내고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에 가면 있는 대로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5년 전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코인을 해킹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현 시세로는 1조 5천억 원 상당인데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관하던 이더리움 34만 2천 개가 해킹으로 도난당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580억 원, 현 시세로 1조 4,700억 원입니다. 5년 동안 수사해온 경찰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범행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모방 범죄를 우려해 구체적 수법은 밝히지 않았지만 추적 과정에서 북한 IP 주소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의 허란 일이란 북한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를 만들어 빼돌린 이더리움 57%를 비트코인으로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중국과 미국 등 51개 거래소에 분산시켜 추적을 피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3개의 허위 사이트를 통해서 탈취한 이더리움을 정상적인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북한 해커가 바꿔치기한 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스위스 거래소에서 발견하고 환수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해외 각지에서 필로폰을 교묘하게 숨겨 국내로 들인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초콜릿 포장지에 숨기고 캐리어에 커피 가루를 뿌려 냄새를 지우기도 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남성들이 커다란 종이봉투를 주고받습니다. 봉투를 받은 남성이 떠나려는 순간 숨어있던 경찰관들이 남성을 제압합니다. 함정 수사로 나이지리아인 마약상을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50대 나이지리아인 총책 A씨는 멕시코 남아공, 캐나다 등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한국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나이든 외국인들을 속여 마약 운반을 시켰습니다. 운반책은 필로폰이 든 배낭을 이렇게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마약견 탐지를 피하기 위해 커피가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초콜릿 제품 포장지 안에 마약을 넣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이 200억 원어치 필로폰을 압수했지만 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은 이미 국내에 불린 뒤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총책 A씨는 과거 7년 동안 한국에 살며 대마를 유통하다 강제 추방된 인물입니다. 국내 사정의 밝은 점을 이용하여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반책 등 6명을 구속하고 총책 A씨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소방관보다 화재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한 경찰이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된 지 이제 1년 된 신입 순경이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건물 앞에 순찰차가 도착합니다. 불길은 점점 커지는데 차에서 내린 경찰관 한 명이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방관들이 진입하자 그제서야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7일 아침 상가 건물에 불이 나자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소속 오현준 순경이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모습입니다. 소방벨이 울려가지고요. 고시원 인원 지하 노래방인 인원들 다 대피하고. 이른 아침이라 건물 3층과 4층에 있는 고시원엔 아직 사람들이 여러 명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순경은 건물 안을 뛰어다니며 4분 만에 방에 있던 여성 22명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됐는데 오순경의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관분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올라와서 방 문 두들려서 들고 나가셨다는. 오순경은 계급장을 단 지 11개월 된 새내기 경찰이었습니다. 오순경은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일단 들어갔다며 다친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김 전 총장의 아들을 왕자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2019년 인천 선관위 경력직 채용 공고문입니다. 처음 공모 땐 없던 8급, 35세 이하 등 조건이 중간에 붙었습니다.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명이 채용됐는데 한 명은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A씨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특혜 채용에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내부 면접관 3명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한 동료였는데 2명은 A씨에게 5개 평가 항목 모두 만점을 줬습니다. A씨는 이후 승승장구했습니다. 반년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자 선관위 직원들이 왕자님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왕자님 오셨다면서.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사무총장이 휴대폰과 노트북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체 점검을 자료 파기,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김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의 채용 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갖은 방법을 동원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체납자들의 집을 봤더니 고가 미술품이 나오거나 현금 다발을 김치통에 숨겨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국세청 조사원들이 공구를 이용해 현관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던 세금 체납자는 몸싸움까지 하며 거칠게 저항합니다. 공구 집어넣어 그래서 야 세금 냈다 그랬어 안 낸다 그랬어. 집안을 뒤지자 고가의 미술품과 명품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압류한 재산만 6억 원어치. 이 체납자는 여러 채의 상가를 팔고도 20억 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 B씨. 국세청이 일가족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하자 서랍과 금고 등 곳곳에서 현금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김치통에서도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나옵니다. 모두 2억 원어치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악성 체납자 696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유튜버 등 강제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10월까지 징수한 체납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올해 역대 최다 징수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집에서 인덕션이나 정수기 쓰는 분들 많으시죠?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라 고장나서 하루만 못 쓰게 돼도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한 국내 가전업체 제품의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강섭 씨는 국내 유명 가전업체 A사의 인덕션을 4년 동안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가열구 2개가 고장났습니다. 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정비기사는 석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품이 없단 이유였습니다. 요즘 해외 직구를 해도 일주일 못 오잖아요. 3개월이면은 뭐 폴란드에서 가져옵니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임대업을 하는 김영호 씨는 같은 업체의 정수기 세대를 건물에 설치하고 렌탈료로 월 9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5번이나 수리를 불러야 했습니다. 수리를 받을 때마다 보통 일주일씩 정수기를 못 썼는데 렌탈료는 꼬박꼬박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날짜 되면 이런 디테일한 내용 없이 그냥 돈은 인출돼 나갑니다. 소형 주방가전 전문이던 이 업체는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안마의자까지 제품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도 3년 동안 89만 구자를 늘린 만큼 성장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인력과 자재가 부족해 제품 고장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조직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부품 없다고 한 달 이상씩 수리를 지연시키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설계고 실정이라서 이 업체의 소비자 민원 점유율은 가전업계 4위입니다. LG전자의 생활가전 부문과 비교하면 매출은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소비자 민원은 2.4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품 민원이 많다는 겁니다. A사 측은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연은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서비스하고 있고,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어쨌든 최선 다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회사 몸집을 불리는 것에 비례해 고객을 위한 사후 서비스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낸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기업들이 보는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굳은 표정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낸 건 지난 2015년 메르스로 인한 내수 침체 이후 9년 만입니다. 기업들은 현 경제 상황을 구조적 침체로 내수가 얼어붙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마저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을 즉각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높이는 취지라고 하지만 재계에선 주주들의 이사를 향한 소송이 남발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빈번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경영권을 불안정하게 할 것 같고 이사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의 역사 중에서 가장 저항이 심하고 기업들은 더 늦기 전에 규제 대신 첨단 산업 지원 등 경제 활성화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미사일 교체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고 시민단체에까지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난 건 안보 자해 행위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적법한 외교 활동이라고 반박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펴낸 회고록에서 자신의 균형 외교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고 한미, 한일 관계는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군사 정보를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에까지 넘겼다가 미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와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안보를 팔아먹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을 것이다. 매국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안보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를 했다는. 민주당은 중국에 알린 건 적법한 외교 활동으로 고의로 지연시킨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엔 환경 영향평가 지연의 이유로 당시 정부의 추진 의지가 약했던 것으로 평가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필요한 자중 질환에 빠질 때가 아니라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당내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를 찾은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을 대통령실에 요구하고 대통령이 담화로 화답했다며 변화와 쇄신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발목이 잡힌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더 먼저 변화와 쇄신을 해서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을 향해선 이 대표 구하기에 몰입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계속 그냥 이재명 체제로 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하지만 여전히 당 내부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 대표의 해명과 당무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한 대표는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 거라며 변화와 쇄신의 마지막 기회를 자중질환으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친한계 역시 익명 게시판 작성자의 신원을 밝히는 건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징역형이 나온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를 전후해 민주당에서 선거법 처벌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 발의가 이 대표 1심 선고 전이라 이 대표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지만 국민의힘은 사람에 맞춰 법을 만드는 이른바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조항을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이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아요.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이 됐었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거대 야당의 위인설법이자 아부성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사건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부칙이 들어가 있어 이 대표 재판에 직접 적용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개정안대로 법이 바뀔 경우 남은 재판 양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내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김치 속 11가지 재료가 22가지 효능을 나타낸다는 뜻으로 매년 11월 22일에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김치가 한국인의 밥상을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김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elcome to the Kimchi Club. Welcome. 감사합니다. 김치클럽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김치 구매 성공기를 전하는 미국인 남성. 이 영상은 조회수 28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치에 빠졌다는 외국인이 늘면서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은 8월 말 기준 3,10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습니다. 국내 김치 업체들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고는 물론 현지 푸드트럭을 통해 김치 알리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액젓을 뺀 비건 김치나 매운맛이 좀 덜 매운 김치, 현지의 다양한 야채를 활용한 그런 김치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인기와 달리 국내에서는 해마다 1인당 김치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포장김치 판매는 늘고 있어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도 소포장과 편의점 판매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소포장도 잘 돼 있고 소규모로 이렇게 할인 행사도 자주 해가지고 퇴근길에 종종 사 먹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현재 5조 원대인 글로벌 김치 시장이 2050년에는 1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내년에는 유럽에도 우리 기업의 김치 공장이 완공돼 김치 세계화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I'd like to ask you, Mr. President, your decision to invade Iraq has every reason given has turned out not to be true. 백악관 기자실의 전설이죠. 헬런 토머스가 몰아붙이자 부시가 난감해합니다. My question is, why did you really want to go to war? 백악관을 50년간 출입하며 대통령 10명을 취재한 그가 남긴 명언입니다.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이란 없다. 그가 자꾸 하자 오바마가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그는 대통령들이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게 했다. 그런 오바마가 쏘아붙일 때가 있었죠. And you should know better. 오바마는 나중에 그 기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클린턴에게 미국 기자 2명 모두가 르윈스키 스캔들을 질문했습니다. 르윈스키 드레스에 묻은 액체는 각하 것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측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은 내색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요산 이후로 더 이상 추상을 욕보이지 마시오. 우리 대통령실은 왕조 시대에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정부 수석은 대통령 회견 말미에 질문했던 기자가 대통령에게 무례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무엇이든 답하겠다는 끝장 토론에서 추가 질문을 받겠다고 해서 던진 물음이었죠.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21세기 민주국가 대통령 회견에서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기자가 무례하다는 건 국민이 무례하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정무 수석은 집권당 당권 주자를 향해 감히 입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말했죠. 대통령 지지율이 기시다 총리보다는 높지 않느냐. 심기를 보살피는 참모들의 숲속에서 길을 찾아갈 사람은 대통령뿐입니다. 불편한 질문 던지는 기자들을 마다 않는 것, 쇄신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You're not supposed to be sycophants. You're supposed to be skeptics. You're supposed to ask me tough questions. 11월 21일 앵커 칼럼 오늘 무례한 질문이란 없다였습니다. 내일은 벌써 올해 20번째 절기 소설입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아침 공기가 차가워지겠고 아침에 서울이 영상 2도, 대관령이 영하 2도 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하늘빛 자체는 맑겠고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부터 강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0도, 홍성이 영상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이 11도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고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